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조병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부모 양육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해력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매우 구체적이고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쟁점도 생기고 고민거리도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나가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떤 큰 관점이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사실 작은 것들에 대한 실마리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작은 거 하나를 해결하다가 큰 것들을 놓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내용은 매우 좀 큰 어떤 그런 문해력과 문해력 교육 또는 문해력 발달 성장에 관한 그런 좀 큰 관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들으실 때 조금 멀게 들리더라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육자분들, 즉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해력에 대한 부모들의 관점을 가져야 되고 아이들에 대한 태도를 좀 지녀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의 교육이 굉장히 좋은데 한국은 많은 분들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교가 엉망이고 뭐 교육이 사회를 망치고 이런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육이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건대 한국 교육에서 가장 우울한 장면은 뭐냐면은 학교와 가정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공간이 학교와 집이면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학교와 가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려면은 학교와 가정이 연계가 잘 돼야 됩니다. 사실 홈스쿨 커넥션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지난 주말에 읽은 책이에요. 아주 이제 이 책이 이제 파스칼 브루크넬이라고 굉장히 이제 지성인데 유럽의 지성 철학자인데 이제 제목이 우리 인생의 바람을 초대하려면,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딱 앉은 자리에서 붙잡고 읽으면은 그냥 반나절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가 인용 이제 하나 고른 문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시대는 산만함의 승리와 주의력의 몰락으로 대변된다.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에? 저는 동의해요. 굉장히 많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글을 어떻게 읽는가? 대충 읽습니다. 대충. 몇 개 보고 판단해요. 빨리. 몇 개 보고 판단하고 몇 개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그걸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저는 굉장히 디지털이 굉장히 가능성과 기회가 많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가능성과 기회를 굉장히 헛된 방식으로 많이 놓쳐버리고 굉장히 어떤 쉬운 부분, 편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취하는 방식,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사회의 위험성이라는 게 계속 증가하게 되는 그런 조금 현상적인 것들이 조금 느껴집니다. 원래 저는 굉장히 사실 긍정적인 사람인데 디지털 시대를 바라보는, 어쨌든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제가 간단히 좀 개념을 말씀드리면, 문해력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자, 문해력 리터러시란 말 들어보신 분들. 네. 문해력의 원래 말이 리터러시예요. 그리고 리터러시의 번역어가 문해력이고,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하나는 읽고 쓰는 능력,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특정 영역의 전문성 또는 지식, 그래서 knowledge or expertise of specific subject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의를 보시면은 A랑 B랑 굉장히 다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우리가 왜 글을 읽고 쓰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글을 읽고 쓰면서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왜 필요한가?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고 일을 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게 되는데, 그 다양한 맥락에서 어떤 지식과 관점들을 충실히 쌓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이게 단지 어떤 아주 좋은 전문 직업인이 된다든가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지식과 관점들을 활용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사실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키워지는가? 잘 읽고 써야 돼요.
문해력이라는 것이 그냥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법들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왜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잘 읽고 쓸 수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문해력 혹은 리터러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건 이제 제 책에 제가 쓴 부분인데, 문명적 삶의 8R은 읽고 쓰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판단하는 방식, 즉 리터러시가 결정합니다.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좋은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미래는 좋은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될 때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터러시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양육자를 위한 한 7가지 문해력 조언들을 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7가지니까 하나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해력은 능력을 넘어서 실천이에요. 실천. 문해력이 능력이라고 보면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해력을 능력으로만 규정하면은 사실은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가르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워낙에 그냥 교육열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기 교육시키고 그런 거 하면은 쉽게 초기 문해력 같은 거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는가? 능력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해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갖게 됐을 때 동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쌓아야 되는 것이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런 능력들을 중요한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걸 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사실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가? 학교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가? 어른이 돼서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꾸준하게 좋은 글들을 찾아서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기역, 니은, 아야, 어여를 가르치는 게 매우 사소하고 할 일이 없는, 매우 사소하고 아주 너무너무 초라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는 왜 그것도 모르니? 너는 왜 이것도 읽지 못하니? 그런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 두 번째는 사회정서적으로 발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그걸 하고 싶지 않으면 그걸 하지 않겠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자라면서, 그것이 아주 어렸을 때든 초등학교 1학년 때든 중학교 때든 어느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꾸준하게 피드백을 받아요. 책을 읽는 것에 대한, 글을 읽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꾸준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드백을 받는데,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누구일 수도 있어요. TV일 수도 있고 꾸준하게 피드백을 받는데, 이 한 아이는, 학습자가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 피드백들을. 그다음 피드백들을 판단을 하는데, 그 피드백이 어느 순간 나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나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안 읽겠죠? 왜 안 읽을까요? 왜 거부할까요? 네, 불행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슬프니까. 왜냐? 해봤자 실패하니까.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줘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려면 반창고를 붙여줘요? 푸시든? 뭘 하면 좋을까요? 성공의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성공의 경험을. 애들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의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운 걸 줘야 돼요. 쉬운 거를. 그래서 여기서 쉬운 거라는 게 뭐예요? 그 아이가 잘 알고 있는 거,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책을 선택할 때도 그냥 애들한테
특별히 학교에서는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들이 읽고 싶은 마음이 사회 정서적으로 내가 이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찾아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쉬운 글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성공의 경험들을 조금씩 만들어줘야 그걸 성공의 자기 자신감들을 계속 빌드업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쉬운 것들을 하는 거다. 쉬운 것들. 그 쉬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선택이라는 게 필요해요. 선택.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돼요. 학교에. 사실 우리 한국 교육에서 학교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을 거의 배우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이 기본적으로 학습자를 동기화시키는 첫 번째 조건이 선택, 초이스예요. 초이스. 그게 초이스가 엄청 많은 곳에서 초이스를 할 필요도 없어. 몇 가지 안에서 두 가지 안에서도 내가 고른 것을 할 때 아이들은 자기가 고른 거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실은 어떤 책 같은 것들 이런 거 보실 때 한 권 가져와서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 권을 그냥 펼쳐놓고 거기서 아무거나 골라 읽게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아이들 좋아해요.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주고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은 문해력이라는 게 정서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마음이 성장해야 돼. 마음이 성장해야 능력이라는 걸 내가 더 발휘하고 배우고 싶은 의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만들어지는 거고 아이들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과 상호작용,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당신의 문해력은 기회와 경험의 산물이다. 제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는 모습이나 능력이나 뭐 글을 읽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데 그럴 때 부모님들이 딱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얘한테 이게 왜 이런 거지? 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게 작년에 내가 뭘 안 해서 그런 건가? 뭐 엊그제 뭘 안 해서 그런 건가? 뭐 책이 없어서 그런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그 시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읽고 있는 거는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걔가 태어날 때부터 경험들이 쌓여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의 글을 읽는 모습이나 이런 게 불만족스럽다. 인생을 돌아보셔야 돼. 아이를 처음 낳고 그 이후부터 내가 이 아이랑 뭘 했는가. 이 아이가 계속 자라오면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글을 읽고 어떤 책을 읽고 누구랑 읽고 왜 읽고 뭘 좋아하고 그런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얘가 나랑 읽은 책의 권수가 어떻게 되며 나는 얘한테 얼마나 책을 많이 읽어줬지?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많은 사람의 회의감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거의 유일한 곳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육자들께서 학교를 잘 믿지 않으세요. 잘 신뢰하지 않고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럼 학교에서는 이렇게 질문, 집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오는 거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로 그냥 블레임하는, 서로 그냥 타박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근데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이런 글을 읽는 법이나 쓰는 법이나 그것으로 협력하고 의사소통하고 어떤 과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학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학교라는 것은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교육과정과 교과서라는 아주 체계적인 어떤 그런 교육의 자원들을 가지고서 배우는 공간이고 더욱 중요한 건 전문가들이 가르쳐주는 곳이죠. 전문가는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자, 그다음 여러분의 인식과는 달리 우리가 태어나 자란 가정은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공간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양육자들께서 본인들도 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초등학생이야. 초등학교 내용 정도는 내가 집에서 좀 뭔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육의 전문가라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네? 아이들을 전문가처럼 가르치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이 문해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는 이제 우리 아이 문해력을 키울 거니까 올해 책 100권을 읽을 거야. 그래서 100권을 쫙 목록을 정한 다음에 그걸 다 사갖고 딱 무릎에 앉혀놓고 그거를 막 가르치고 질문 던지고 밑줄 긋고 막 그다음에 뭐 이게 뭐니 여기 틀렸어 막 점수 확인하고 막 그 진도를 체크하려고 그러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게 아이들이 배우는 곳인가? 삶의 문제로서, 삶의 일부로서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의 어떤 문제 상황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실은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걔네들 데리고 뭘 직접적으로 막 말을 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상황들에 잘 노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배움의 강도, 배움의 강도, 학습의 강도를 치면 가정에서 배우는 게 100이면 학교에서 배우는 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가정에서 교육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오래 가요. 그거 까먹지 않아요. 애들은 학교에서 배운 건 다 까먹지만 왜 그럴까? 학교에서는 삶의 문제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으로 배워. 주어진 것으로. 어떤 사람이 이건 중요하다라고 정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자기적인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럴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갖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 몸에 딱 이렇게 붙어있는 학습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다는 건. 근데 가정에서의 학습이라는 거는 그 삶에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배우게 되면은 몸에 완전히 체화되죠. 우리가 이걸 인바디드 러닝이라고 그래요. 몸에 체화된 학습. 체화되기 때문에 그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상황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요. 잘, 더 정교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것도 그 아이들에게 책을 앉혀놓고 뭐 이런 걸 뭘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책을 같이 고르고 잠자기 전에 같이 읽어주고, 그렇죠?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가 들어보고 미소 한번 날려주고 졸리니까 자자, 더 읽어주세요. 그럼 더 읽어주고 네가 읽어라. 뭐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면서 글을 읽고 책을 읽고 좋은 경험들이 만들어진 거야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이게 그냥 책을 읽는 게 뭐 공부 잘하려고 읽고 이런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랑 아빠랑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경험이구나. 삶의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들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디지털을 적으로 보는 것은 소용없고 위험한 생각이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안으로 좀 다가갈 필요가 있는 거죠. 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글을 읽는 방법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글을 읽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글을 읽는 상황과 어떤 글, 그 텍스트, 어떤 글을 읽는가에 따라 글을 읽는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웹툰은 웹툰을 읽는 방식이 있죠. 물론 요즘 애들은 웹툰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웹툰에 있는 글을 안 읽어. 웹툰에 있는 글자를 아니. 제가 이제 한번 아이들이 웹툰 읽는 걸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웹툰을 딱 열자마자 쫙 올리더라고요. 일단은 쫙 올린 다음에 두루룩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꾸로 봐요. 앞에서 뭘 거꾸로 본 다음에 다시 쫙 가고 거꾸로 보고. 그러니까 얘들이 거의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놓침없이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읽는 그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실제 생활에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웹툰 읽기 방식. 그게 웹툰 읽을 땐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웹툰들을 읽을 수 있겠죠. 근데 학교에서 읽어야 될 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과서. 그렇게 읽으면은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중요한 내용 지식을 배울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시험을 볼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툰 자체를 읽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웹툰만 읽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식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종류의 글들을 그 상황에 맞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다양한 글을 읽어봐야겠죠. 그러니까 다양성과 균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기능적 문해력에 대해 비판적 문해력으로 진화하자. 이제 이게 이제 요즘 디지털 시대 굉장히 요구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해력을 얘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차원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는 기능적 문해력이라고 기능적 문해력, 영어로는 functional literacy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또 하나의 층위가 비판적 문해력.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critical literacy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functional literacy, critical literacy. functional literacy, 기능적 문해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function이라는 말 있잖아요. function. 이건 기능인데 이 기능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스킬의 기능하고 한자가 달라요. 그거는 스킬이라는 건 기술에 가까운 의미고 여기서 말하는 function은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이
펑션해야 돼요. 모든 부품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들을 펑션, 기능이 잘 돌아가야 차가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펑셔널 리터러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서 기능들을 할 수 있어야 사회가 돌아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펑셔널 리터러시라는 거는 우리 사회가 기계처럼 돌아가는데 각각의 그 기계의 부품으로서의 개인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이게 펑셔널 리터러시. 이게 우리 학교가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은 전부 다 펑셔널 리터러시를 봐요. 얘들이 글자를 정확하게 읽는가, 잘 이해하는가,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적 문해력은 사실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키워줄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사실 제한된 언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실 안에서 우리 학교의 교실이라는 게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자기 검열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실제적인 비판적 문해력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대화들이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어디서 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할 수 있죠. 아이들과 대화하세요. 대화. 글을 읽던 뭐를 읽던 그것으로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는 중에 물어보세요. 그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니? 그런 비슷한 말은 어디서 듣게 되었니? 어디서 보게 되었니? 그때 이제 애들이 소위가 이제 레퍼런싱이라고 그러는데 참고 자료를 대는 겁니다. 뭐 어디서 들었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읽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읽은 것들을 본 것들을 가지고 오는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학습이라는 거는 개인 안에 지식이라는 것은 배움이라는 것은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아이들이 뭐 성적이 잘 나와도 성적이 안 나와도 좋은 학교를 가도 시험에 떨어져도 그게 오로지 개인이 노력한 결과 또는 개인이 나태한 결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장하셔갖고 자녀를 키우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롯이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가 오롯이 당신만의 책임이었는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상호작용하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사실 분배되어 있어요. 학습이라는 거는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어떻게 많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문해력 교육의 핵심은 이제 가족끼리 사이가 되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적 문해력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가짜가 굉장히 많은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탈진실의 사회, 뭐 포스트 에라 그래서 탈진실의 사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어떤 분은 진실이 아닌 것들이 더 득세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 뭐 세계 이제 뭐 정치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진짜 막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막 그 사회 리더가 막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사람을 뽑은 거죠. 왜 그걸 뽑았을까? 여러 가지 속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확한 판단들을 내리지 못한 합리적인 판단들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때의 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물론 이제 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모든 게 이제 그런 거 보이고 그런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인 성향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들만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것만 눈에 들어오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컨포메이션 바이어스라고 확증 편향. 내가 기울어져 있는데 자기가 기울어져 있는 걸 모르고 계속 그냥 맞아 넌 맞아 그래 맞아 오라 그래서 자기가 그냥 계속 옳은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문해력의 굉장히 핵심, 이 비판적 문해력의 핵심은 성찰이에요. 성찰.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는 사람인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인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평상시에 읽는 것들 관성적인 읽기를 벗어나는 의식의 읽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잘 읽고 있는 건가? 내가 좋은 글을 골랐나? 이런 것들 이게 맞는 걸까? 이 사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짧은 결론인데 제가 생각보다 좀 길게 얘기해서 제 책에 제가 마지막에 쓴 부분입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다가 던져버리고 인터넷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읽기와 쓰기는 우리의 사회를 바꾸는 영원히 녹슬지 않는 도구입니다.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텍스트를 읽는 방식이, 텍스트를 쓰는 방식이, 의미를 디자인하는 방식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밀려와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질문과 회의는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 기제입니다. 변화는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읽기와 쓰기는 세상을 바꾸는 리터러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